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이경희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경희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여러분, 시절 인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찬원이가 부른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로 원뜻은 모든 사물의 현상은 시기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업과 인과응보에 의한 것으로 비로소 때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저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맞지 않는 인연을 계속해서 붙잡다가는 나 자신이 상처를 입고 될 일도 안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저 갈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줘야 하는 것 같네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저는 저를 갉아먹는 병으로 인해 오히려 저를 갉아먹던 나쁜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서로 보듬으며 살았던 남편이 먼저 떠나고 제 곁에 남은 건 의젓한 아들 둘과 절 닮아 현명한 딸 하나였습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 머리가 좋고 어른스러운 성격이지만 외골수 같은 기질이 있었고, 작은 아들은 형보다 여린 성정이지만 정이 많고 다정했습니다. 막내인 딸은 책임감도 강하고 얼굴도 성격도 저를 꼭 닮아 애틋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부 욕심도 있고 출세의 욕심도 있어서 부모로서 해줘야 할 게 참 많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큰아들은 방 안에 물건이 조금이라도 이전과 다르게 놓여 있는 걸 보면 득달같이 따지고 들 정도로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큰애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았죠. 그렇게 노력한 끝에 큰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만큼 공부 욕심은 없었지만 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은 뚜렷했어요. 본인의 뜻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 일찍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아서 지금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애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까지 오직 공부와 취업에 집중한다고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 없이 제가 모두 지원을 해줬어야 했는데, 작은 애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기숙사 딸린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죠. 그 때문에 많이 미안했지만 작은 아들은 그저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제 미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막내인 딸은 막내답지 않게 독립적이지만 그만큼 저에게 큰 정신적인 의지가 되었습니다. 늘 결혼 안 하고 엄마 옆에서 살겠다고 노래를 불렀죠. 남편이 먼저 가서 일찍 혼자가 됐어도 자식들 덕분에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커서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큰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은 큰아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하더군요.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대뜸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니, 물론 기쁜 소식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가 될 사람이 온다니 이틀 전부터 저는 부지런히 준비를 했죠. 못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들에게 물어서 상다리가 부서져라 음식을 준비하고 집도 사람을 불러서 깨끗하게 치워두었죠.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이고 중요한 손님이잖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마주한 큰며느리는 귀한 손님, 백년 손님 수준이 아니라 아주 모셔야 하는 상전이라는 걸 첫 만남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행여 속고일까 걱정되는 짧은 치마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짙은 화장, 확실히 어떤 의미로든 첫인상을 아주 강렬하게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설애라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입에 껌을 씹으면서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하는 사람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 그래 반가워요. 이러고 말았네요. 능우 씨, 여기 휴지 없어? 껌 뱉어야 하는데. 잠깐만. 엄마, 휴지 어디 있어요? 여기 종이 있다. 여기다가 버리면 되겠네. 큰며느리는 식탁 위에 있던 제 고지서 봉투를 찢어서 껌을 뱉더군요. 아니, 분명 봉투는 그냥 버릴 종이긴 하지만 말도 없이 남의 집에 와서 고지서를 찢어 껌을 뱉는 게 정상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건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니까요. 티슈가 바로 저기에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내가 차린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보였으면 그랬을까 싶었어요. 어서 앉아서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많이 차려주셨네요. 이거 3명이서 먹기엔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 다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인데. 아니, 왜 버려? 음식은 덜어서 넣어두면 되는 건데. 아유, 우리 며느리들 사람은 걱정도 많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일찍 걱정이 많으면 빨리 늙어? 처음으로 시부모님 댁에 인사 오는 사람답지 않은 옷차림과 행동이었어요. 분명 큰아들에게는 음악을 전공해서 대학까지 갔고 해외에서 유학까지 한 배울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음악을 배우느라 기본적인 예의를 배울 시간이 없었나 싶더군요. 피아노 쳤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손가락이 길고 예쁜가 보네. 피아노는 지금도 치고 있어요. 직업으로 삼았고 예전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잠깐 학원에서 강습했었어요. 지금은 취미로도 잘 안 쳐요. 전 그다지 흥미가 없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냥 시키신 거거든요. 뭐든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일은 지금 쉬고 있고 결혼해도 별 다른 거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초등학생들 가르쳤으면 고생했겠네. 애들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애 안 낳으려고요. 결혼해도요. 어?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이 사람 애들을 싫어해요. 안 낳는다고 나랑 합의했어. 제가 애들이랑 안 친해서요. 제 애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요. 능우 씨랑 저랑 둘이 잘 살면 되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이 필수도 아니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뭐든 따박따박 숨김없이 제 할 말만 늘어놓는 큰며느리가 저와는 고부 갈등이 아니라 며느리 갑질 때문에 고생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말이죠. 애를 안 낳는 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본인 인생이고 본인 몸이니까 제가 상관할 게 아니었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에게 꺼낼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큰며느리의 행동은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결혼이 어디 작은 일인가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모르는 대사인데, 물론 모두 아들의 선택이고 아들의 인생이지만 부모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겠더군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조용히 큰며느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밤늦게가 다 돼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유, 피곤한데 왜 또 그러세요? 아무리 내일이 주말이라고 해도 능우야, 너 오늘 이상한 거 못 느꼈니? 이상한 거요? 뭐요? 그러고 보니 엄마 혹시 설에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걔가 유감이 있어 보이더라. 정말 걔랑 결혼할 거니? 아니, 그냥 어른도 아니고 시어머니 댁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고 저렇게 앉기에도
불편한 치마를 입고 와서는 아우, 그 고루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어떻다고요? 빈손으로 올 수도 있지. 내가 뭐 얻어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냐? 원래 남의 집에 갈 때는 휴지 하나라도 사가는 거고, 특히나 시부모가 있는 집에 올 때는 조금이라도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야. 근데 걔는 정말 조금도 나랑 잘 지내보거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더라. 내가 대단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토대를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우습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라. 정말 저 아이랑 살아도 되겠니? 엄마가 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뭐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식품회사 대표예요. 걔는 그냥 평생 남의 눈치 잘 안 보고 살았어요. 근데 제 아버지, 아니 장인어른은 얼마 안 남았고 물려줄 사람 찾고 있다고요. 민지는 외동이고 다른 사업 생각 없으니까 내가 거기 사위로 들어가면 그 회사 다 내 거 되는 거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라는 이유도 아니고 결혼 생각 없다는 설탕에 푹 절은 감정적인 말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달려오는 재산과 지위 때문이라고 눈을 부릅뜨며 말하는 아들. 너무나 당당하게 속물적인 말을 하는 큰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순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십 년 동안의 가정교육의 결과물을 보는 것 같았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당연하게 내뱉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 뭐가 아쉬워서 그래? 뭐가 아쉬워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면서 결혼까지 이용해서 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아, 뭐, 엄마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런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데 왜 방해를 하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 나 그 여자랑 꼭 결혼할 거고 내가 원하는 거 꼭 손에 넣을 거예요. 지금 경고하겠는데 혹시라도 엄마가 허락 못 한다고 난리를 쳐도 엄마 없이 결혼식 치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출세에 눈이 먼 큰아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래, 다 큰 성인이니까 본인 인생을 어떻게 살든 알아서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봤자 머리 다 큰 아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저 관계만 나빠질 뿐이니까요. 큰아들은 그렇게 제 가슴 속에 불안과 걱정을 심은 채 큰 며느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두고 바로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갔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원하는 대로 회사를 물려받더군요. 제게 이 소식을 전하는 아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참 여러모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씁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큰아들의 결혼 후에 제가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만 갔어요. 바로 귀하다 못해 모셔야 하는 큰며느리 때문이었죠. 그 며느리는 늘 이런저런 핑계로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따로 사는 가족끼리 서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굳이 얼굴을 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끼리 모이는 날이 있잖아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 말이죠. 의무라기보다는 가족끼리 평소 바빠서 만나지 못하는 걸 그런 날 한 번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는 늘 명절에는 친척이 있는 외국에 간다고 하고 친정에 먼저 간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까지 오지 않는 등 가지가지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요. 물론 저도 큰 며느리 얼굴을 안 보는 게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얼굴 보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한 번 그 귀한 얼굴을 보여줄 때마다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간다는 겁니다.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 없다지만 큰 며느리는 그 이유도 참 여러 가지로 만들어줬죠. 한 번은 제 집에 와서 밑반찬을 몇 개 손가락으로 집어 먹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 장아찌 맛있네요. 어머님, 이거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맛있으면 가져가. 김치 냉장고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어.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저 잘 챙겨 먹으면 좋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밑반찬을 덜기 위해 김치 냉장고를 열었더니 가져가라고 했던 장아찌를 그냥 그 큰 통 그대로 가져갔더라고요. 처음에는 덜고 다른 곳에 두었나 싶었는데 그 장아찌 통 자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믿어지시나요? 며느리는 제 집에 손에 꼽을 만큼 가끔 오면서 과일 하나 사온 적 없이 꼭 오면 돌아다니면서 뭐 집어먹고 야금야금 가져가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 집딸이 왜 시어머니 집에 와서 반찬 서리를 하는지 참 놀부심보다 싶었죠. 그렇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치레를 하거나 감사 인사를 하는 법도 없었어요.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던 딸이 하루는 나를 잡아 말하더군요. 어버이날이라고 큰아들 내외와 제 딸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딸이 반찬이 즐비한 식탁을 보고 그러더군요. 와, 맛있겠다. 자, 언니, 오늘은 반찬 맛있다고 해서 이 식당 냉장고 털어가면 안 돼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우리 집에서 죄다 가져가잖아요. 오빠 결혼한 이후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자물쇠라도 달아야겠어요. 요즘 내가 통 먹을 게 없어. 야, 이 사람이 뭘 그렇게 먹었다고 그래? 오빠, 요즘 집에 반찬 많아졌지? 그거 다 언니가 우리 집에서 서리해 간 거야. 아무리 내조를 해도 서리한 반찬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 그 정도로 그래. 우리 엄마 반찬이 맛있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 언니, 그런 식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훔칠 수밖에 없다는 걸 몸소 보여줘서. 훔치다니 듣기 좀 그러네. 그리고 아가씨 뭐 어때요? 가족끼리 서리할 수도 있죠. 그래도 너무 맛있으면 그냥 맛있다고만 해요. 서리까지 해서 맛있다는 거 알리지 말고. 제 딸이지만 정말 참지 않더군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속이 풀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냉장고에 반찬이 줄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때였어요. 제 딸이 제빵사로 일하는데 지방 유명한 제과점에 이직 제의를 받은 겁니다. 조건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딸이 평소 좋아하던 제과점이었는데 숙소까지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딸은 혼자 남을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기회이니까 당장 보따리 싸서 가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그래도 늘 큰 며느리의 무분별한 행동에 제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연중무휴로 문을 여는 제과점이기도 했고 이직하고 초기에는 스케줄 조절이 어려워서 집에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딸이 집을 떠난 후에도 큰며느리의 무개념 행동은 계속됐어요. 한 번은 웬일로 명절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 왔길래 놀랐어요. 정말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러 온 줄 알았는데 주방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휘젓기만 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왜 이리 짜요? 저 요즘 저염식 하는데 이런 거 먹으면 부종 생겨요. 아, 반찬이 짜니? 이 정도 간을 해야 술술 들어가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짜요. 밥이랑 먹어도 짜요. 전 하나에 밥 한 공기 다 먹겠네. 그리고 전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음식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쟁여두고 먹는 거 안 좋은 습관이라던데. 바로바로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음식을 돕지도 않으면서 누가 며느리고 누가 시어머니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금방 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내 편이 생겼어요. 형님, 어머니 댁에 매일 와서 상 차려줄 거예요? 그럼 저희 이렇게 안 와도 되죠? 어머님, 형님이 어머님 밥 매일 차려주려고 저렇게 말하나 봐요. 우리 어머님 좋으시겠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소금 안 친 계란물이 있으니까 이걸로 형님이 먹을 전 부치세요. 저염으로요. 이걸로 부치면 안 짤 거예요. 바로 제 숨통을 틔워주는 작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작은 아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만나 연애를 했죠. 작은 며느리는 그야말로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밝고 기운이 넘치는 말투에 웃는 얼굴을 보면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작은 며느리가 20대와 30대 때 차례로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려니 혹시라도 제가 반대하거나 부모님 부재로 말이 나올까 걱정을 했나 봅니다. 대단한 부모님이 있는 사람도 제 역할을 다 못하는데 부모님이 유무가 뭐 그리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작은 며느리는 오히려 부모님의 부재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자라났습니다. 부부는 닮아가는 게 아니라 닮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라고.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딱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만나서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았죠. 그런 작은 며느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보다 한 살 나이가 많던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제 형님으로 대했지만 큰 며느리가 제게 조금이라도 신뢰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마다 참지 않았죠. 해맑게 웃는 얼굴로 한 번씩 큰 며느리에게 한 방씩 먹여줘서 제 속을 다 뻥 뚫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작은 며느리와 큰 며느리 사이는 늘 대면대면했고요. 작은 며느리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자주 제게 찾아왔어요. 작은 아들과 결혼하면서 공장 일을 그만두었는데 일을 쉬는 동안 시간이 많다며 제게 어머님, 저랑 놀아요 하며 찾아와서 저를 항상 즐겁게 해줬죠. 한 번 집에 오면 필요한 걸 알아서 싹 싸와서 주방을 채워주고 한 번은 제 옷장을 열어보더니 다음 날 제 겨울옷들이 많이 낡았다며 싹 새 옷들로 옷장을 채워줬어요. 작은 아들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딸이 이직해서 지방 간 후로는 작은 며느리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됐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가고 싶은 곳이 생겼다고 하면 제가 먼저 나서서 함께 손잡고 다녔네요. 작은 며느리 생일에 제 평생 처음으로 미술관 티켓을 알아보고 샀습니다. 물론 딸에게 수십 번을 물어보고 샀지만요. 예, 민경아, 이거 봐라. 너 여기 가고 싶어 했지? 어머님, 이 티켓이고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티켓 예매 시작한 첫날 바로 매진돼서 못 구했는데. 혜연이한테 물어봐서 2장 구했다. 아유, 난 이런 거 봐도 도통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민경이 덕에 미술관을 가게 됐다. 네 생일 기념으로 우리 둘이 가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내가 사줄게. 뭐 먹을지 생각해봐. 작은 며느리는 종이 2장을 손에 꼭 들고 한동안 굳어있더니 이내 맑은 눈물을 또르르 흘리더군요. 늙은 시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던 미술관 티켓을 딸에게 여러 번 물어서 더듬더듬 구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작은 며느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면서 가까워졌어요. 작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서 제 생활도 더 활력이 넘쳤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큰아들 내외 문제로 마음 고생했던 걸 작은 며느리가 달래줬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웃음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리 자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밤마다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냥 지독한 감기 몸살인 줄만 알았는데 의사는 제게 정밀 검사를 권유하더군요. 나이도 있으니 확실히 하자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검사를 하는 날 따라가겠다고 했고 덕분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정밀 검사에서 저는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돼서 수술도 받지 못할 수준이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같이 듣던 작은 며느리는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는 어떻게 할지, 완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의사는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수술을 못하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상태를 봤을 때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어요. 6개월에서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해 봄꽃이 피기도 전에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차갑게 굳어있는 제 옆에서 입 한 번 떼지도 못하고 그저 제 손을 잡고 있더군요. 제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큰 눈망울에는 눈물이 한 움큼 매달려 있었죠. 오래 살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아무리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다 해도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 명에 정해져 있고 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마음에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제 눈에는 그저 애들처럼 보이는 자식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하니 목구멍이 꽉 막히더군요. 성격이 다른 만큼 제 시한부 판정 소식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도 각기 달랐어요. 딸은 당장 서울로 올라왔고 작은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리저리 가만히 있지 못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다 본인 탓이라고 하면서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본이 더 챙기고 신경을 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야 발견한 거라고 말입니다. 큰아들도 소식을 듣고 어두운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뱉더군요. 자식들이 오랜만에 한 곳에 모인 이유가 제 시한부 판정 때문이라니. 자식들은 제가 방에서 자는 사이에 거실에서 한동안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더군요. 제가 깬 것도 모르고 심각하게 이야기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소식을 듣고 보이지 않는 건 큰며느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어? 뭐 벌써부터 병원에 들어가? 큰오빠는 엄마가 남은 세월을 병원에서 보냈으면 좋겠어. 병원은 최후의 수단이야. 나중에 정말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누가 옆에서 돌봐? 어쨌든 항암 치료 시작하면 병원 왔다 갔다 많이 해야 하고 옆에서 수발들 사람 필요할 텐데 그럼 사람 하나 구해야겠네. 아, 일단 엄마 암보험 들어뒀나? 혁우, 네가 엄마 보험 관리했지? 형, 제발 지금은 엄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보내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의논하자. 그건 나중에 알아봐도 되잖아. 얘들이 현실성이 없는 건지 드라마를 찍는 건지 당연히 보험 알아보는 게 먼저 아냐? 그 치료비가 다 얼만데. 치료비는 걱정 마. 큰오빠 손 안 벌려도 되고 병수발은 내가 할게. 혜연이, 너 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 그만두겠다는 거야? 엄마 일인데 포기할 수도 있지. 왜 못해? 내 말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가씨, 이 사람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돼. 아가씨는 거기서 일 잘하고 시간 내서 보러 오면 되죠? 자식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걸 자장가 삼아 방에 누워 있으니 전혀 잠이 오지 않더군요. 또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과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더 잠이 올 수 없었죠. 그 후로 딸은 휴무일만 되면 서울에 와서 제 옆을 지켜주고 작은 아들은 시간을 쪼개서 저를 보러 오고 병원에 가는 날에는 함께 가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아예 기본적인 짐을 제 집으로 옮겨서 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네요. 제가 벌써부터 이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런 제 말에 작은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늦게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이랑 보낸 시간이 제일 적죠. 그래서 저는 제일 적은 만큼 어머님이랑 이 시간을 쓰려고요. 제 마음이 클수록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소중한 시간만큼 제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보내고 싶어요. 전 지금까지 가족들 틈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제 소중한 시간은 가족한테 쓰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 숨 쉬면서 살 시간이 없는 만큼 저도 이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된 사람들과 보내야겠다고 말이죠. 그때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가기 전에 저를 어지럽히던 관계들도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겠다고요. 1분 1초가 아쉬운 이때 괜히 미적지근한 관계를 내버려 두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그런 관계가 바로 큰아들과 큰며느리 두 사람이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다른 일로 집을 비웠을 때 전화기를 들었네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능훈이? 나야. 아,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요. 퇴근하고 다시 걸게요. 6개월 남은 엄마의 전화를 회사 일 때문에 끊어버린 큰아들. 저는 한동안 가만히 새까맣게 꺼진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큰며느리에게 걸었죠. 설애야. 나다. 네, 알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 물어봐 줘서 고맙구나. 너 지금 바쁘니? 뭐 바쁘면 바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왜요? 그게 지금 둘째 며느리가 잠깐 외출을 했거든. 저녁에야 돌아온다고 하는데 혹시 와서 나 삼계탕 좀 해줄 수 있을까? 집에 둘째가 사둔 재료는 다 있어. 저더러 와서 밥을 하라고요? 저 삼계탕 할지 모르는데요. 모르면 포장해 와서 같이 먹어도 좋고 내가 몸이 허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삼계탕이 생각나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저 사실 바빠요. 다음에 같이 먹어요. 너 나한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건 알고 있니? 사와서 같이 먹는 건 못해도 사서 가져다 주는 것도 못해. 어머님,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이렇게 음식 타령을 하세요. 그건 좀 참으세요. 집에 반찬 많잖아요. 오늘은 그냥 알아서 차려 드세요. 아니면 동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던가요. 그렇게 말하고는 한 번에 끊더군요. 저도 알지 못했던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던 건지 새삼 놀랍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알아서 정리가 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약하기도 하고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제가 했던 시험의 결과로 받은 충격으로 한동안 침대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좀 늦었죠? 그래서 오늘은 포장해 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집에서 전복 넣고. 어머님, 왜 그러고 계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작은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가까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몸이 안 좋은 거냐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얼굴빛이 안 좋아요. 우리 병원 가요? 일단 병원 가서. 아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야. 정리할 걸 정리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구나. 작은 며느리는 제게 자초지종을 듣고 한동안 정말 거칠게 숨을 쉬더군요. 마치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못 있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안방을 박차고 나갔다가 한 5분 정도가 지나서야 다시 들어왔어요. 어머님,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죠? 그럼 저랑 잠깐 나가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딜? 일단 나가요. 나가면 제가 어머님 시간 정말 아깝지 않게 보내게 해드릴게요. 서둘러 나갈 채비를 마치고 아직도 얼굴에 분함과 화가 여실히 보이는 작은 며느리를 따라 나섰어요. 한참을 작은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서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화려한 커피숍이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묻더군요. 작은 며느리가 몇 마디 하니까 그 주인은 커피숍 안쪽으로 안내를 했고 안내받은 곳에는
큰 원형 테이블에 여자들 5명 정도가 삥 둘러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생전 처음 보는 여자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큰 며느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큰 며느리는 난데없이 등장한 저와 작은 며느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저도 갑자기 끌려온 곳에서 큰 며느리를 만나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놀라지 않은 건 작은 며느리 단 한 사람뿐이었네요. 동서, 여길 왜 와? 아까 뭐 하냐고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게 찾아오려고 그랬어? 모임이 있다고 바쁘다고 해서 제가 친히 찾아왔어요. 아니, 근데 여길 왜 와? 일단 나가. 나가서 말해. 큰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며느리를 밀면서 그 방에서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보는 눈이 많아서 그랬는지 정말 당황해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밀리지 않았고 인내하며 테이블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아이스 커피 잔을 들어 올렸죠. 저걸 왜 들지 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고야 말았어요. 작은 며느리가 들어 올린 커피 잔을 그대로 큰 며느리 얼굴에 쏟아부은 거죠. 방 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놀랐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경악을 했네요. 다짜고짜 차가운 커피와 얼음을 온 얼굴, 아니 온몸으로 받은 큰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전설해. 그래, 내가 말 좀 편하게 할게. 내가 너보다 1살 많잖아. 나 이제 너한테 형님이라 하는 거 그만할 거거든. 사람이 말이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제 얼마 시간도 안 남으신 어머니 부탁을 그렇게 거절해? 내가 정이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는 애니? 어려운 부탁을 했으면 말도 안 해. 근데 삼계탕 사달라는 그 쉬운 부탁을 거절한 너. 고작 여기 틀어박혀서 커피나 퍼마시고 있을 거면서? 아, 내가 살다 너처럼 싸가지 없고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 애는 처음 본다. 부모님 2명 다 살아있으면 뭐하냐? 자식이 부모 욕먹이는 짓을 하게 키웠는데 너 앞으로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네가 그간 우리 어머님 속 아프게 한 거 나한테 죄다 돌려받기 싫으면 싸가지 없이 굴지 마. 어머니, 이제 가요. 이에 질세라 작은 며느리가 크게 고함을 질렀더군요. 큰 며느리는 본인 이름 석자로 호통을 듣더니 소리도 마저 지르지 못하고 입을 헉하고 다물었죠.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다 파악도 못했는데 작은 며느리는 커피 세례를 맞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큰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제 손을 잡고 그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곳을 나와 차에 탔는데 작은 며느리가 아직 어안이 벙벙한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님,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앞에서 험한 말만 하고, 근데 저도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밉상이기만 했어도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머님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꾸지람 달게 받을게요. 저는 그런 작은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꼭 모으고 있는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가서 작은 며느리가 사다 놓은 재료로 삼계탕을 끓였어요. 작은 며느리는 한사코 본인이 한다고 쉬라고 했지만 저는 제 손으로 삼계탕을 만들어 작은 며느리에게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푹 구워서 끓인 삼계탕으로 한 상 차려 나중에 퇴근하고 제 집으로 온 작은 아들과 함께 셋이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게 조금 남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2명과 함께 밥을 먹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현관문이 열리고 큰 소리와 함께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와 주방 식탁에서 저녁을 먹는 저와 작은 아들 내외를 보고 멈칫하더니 이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누려보며 고함을 쳤습니다. 뭘 잘했다고 다 같이 닭이나 퍼먹고 있는 거예요? 제수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사람이 어디서 쫄딱 젖어와서 울고불고 난리냐고요? 능우야, 고함 좀 그만 쳐라. 넌 어째 자리는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점점 모자라지는 것 같구나. 아, 엄마도 같이 있었다면서요?
안 말리고 뭐 했어 대체? 능우야, 목소리 낮춰. 애초에 형수가 잘못한 거야.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고 말하는 거니? 뭘 잘못했는데요? 설명 좀 해보세요. 작은 애는 잘못 없다. 작은 애는 내가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이제 내 며느리는 작은 애뿐이다. 나는 이제 큰 애는 안 보고 산다. 그리고 그건 능우 너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안 보고 살아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래. 나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나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들과 보내고 싶지 않아. 나 소중한 줄 알고 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랑 보내고 싶어. 고작 시어머니한테 삼계탕 하나 못 가져다 주는 며느리랑 시안부 엄마가 전화했을 때 회의 핑계대며 끄는 아들 필요 없어. 엄마! 그건! 더 말할 필요 없어. 너도 그냥 편하게 살아라. 아픈 애미 때문에 괜히 성가시게 살지 말고.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바쁘니까 더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잘난 너랑 그 아이에게 아무런 피해도 안 가고 신경도 안 쓰게 할 테니까 앞으로 각각 모른 척하고 살아. 그게 여러모로 너희들한테도 좋지 않겠니? 엄마! 정말 나 안 보고 산다고요?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예. 너한테는 앞으로 살 얼마 안 남은 애미가 서운하고 상처받는 일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다만 네가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연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해라. 네 대단한 인생에서 내가 먼저 빠져주마. 나도 내 소중한 시간에 너랑 그 아이 그냥 빼버리면 그만이야. 저의 단호한 말에 큰아들은 계속해서 항의하고 고함을 지쳤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끝내 작은아들이 끌고 내보내려고 하자 몇 번 짜증을 내더니 나가더군요. 끝까지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사과 한마디 입에 올리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확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지들도 아쉬울 것이 없는지, 그 잘난 자존심을 지키는 건지, 그 이후로 먼저 연락도 해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순순히 포기해 주니 마치 큰아들이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효도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 날짜를 받아두니까 남은 시간은 촉박해 보이지만 오히려 심적으로 여유로워졌어요. 긍정적인 의미의 해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아깝고 1분 1초가 아쉬운 지금 성가신 부수적인 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오로지 좋은 것들만 빈자리를 채우고 싶기 때문이겠죠. 제 옆에는 이제 딸과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가 남았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답니다. 이 세 사람의 도움으로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있어요. 저는 평소 상상도 못했던 호화로운 호텔에서 음식도 먹고 구경도 하고 수영장을 빌려서 몇십 년 만에 물장구도 쳤습니다. 몸이 붕 뜨는 물속에 제 한 몸을 맡기니 그렇게 기분이 오묘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오늘을 살아가며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후회가 없을까, 누구 얼굴을 봐야 후회가 없을까 하는 설렘으로 살고 있어요. 매일을 영원처럼 살고 있네요. 모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잡을 건 잡았기 때문이죠. 종종 저는 이미 모두 받아들인 상태인데 딸이나 아들, 며느리가 암에 좋다는 음식을 제게 먹이려는 모습을 보면 서글퍼지네요. 애들은 저와는 달리 아직 포기를 못하고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언젠가는 오롯이 받아들이겠죠. 저와 제 가족은 매번 마지막 순간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소중하고 값진 순간이네요. 인생은 참 잘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가고요.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내 인생을 건 싸움이자 축제겠죠.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7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하네요. 짧은 순간이 모이고 모여서 한순간 커다란 인생이 완성되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해도
나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낭비하게 만든다면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은 너무나 짧고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빠르게 떨쳐내야 내 남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저희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제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주셨기에 저희 시간이 또한 더 소중해졌습니다.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경희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큰 결단을 내리신 할머니께 잘하셨다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를 쉽게 끊기 어려우셨을 텐데 할머니 본인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정 때문에 현재 마음의 병을 키우는 관계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경희 할머니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